우리가 굉장히 저금리 의존적 경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정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돼 있는 게 올해 지금 하반기 시작인 겁니다. 3분기부터는 아마 좀 어닝 쇼크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2021년도 최고점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감익이 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 곤혹스럽겠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투자한다. 하나, 둘, 셋. 네.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바닥권은 저는 뭐 이미 도달했다. 조금 더 이 그 밑으로 약간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주가는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일시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예, 있으나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으나 네. 그 기간은 굉장히 짧고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좋은 주식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겨울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글로벌 경제와 증시는 온통 살얼음판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증시는 급락을 이어가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하락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도 속 시원한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 종료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시장의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경제와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세 분의 금융 전문 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상률 1위 스릭슨. 보통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월요일을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요즘 거의 월화수목금이 다 블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월을 희망 섞인 그런 전망과 함께 열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시장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어들, 셔크들이 맴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세 분의 오늘 참여해 주신 꾼들께서는 우리 증시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상어들이 어떤 것일지 앞에 보드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상어들 한번 좀 써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센터장님은 그냥 일필이지를 날리셨고 이창훈 당자님 그리고 최석원 전무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종호 센터장님 경기 침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최석원 전무님 유동성 위험 그리고 이창훈 단장님은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실수, 투자 심리 패닉 그리고 핵. 자, 그러면 이종호 센터장님부터 예. 왜 경기 침체입니까? 다른 요인들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었던 환율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예. 보입니다. 남은 부분들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기가 더 크게 예. 침체될 거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크게 후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올해 4분기를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전체적으로 결국에 보게 되면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군요. 이게 주식시장을 좌우한다. 최석원 전무님 네. 유동성 위험 네네. 이거 뭐 연준의 스탠스와도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장은 지금 좀 약간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스템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을 거냐 아니냐. 네. 뭐 경기 침체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최근에 뭐 일부 금융기관들 CDS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고 좋아지고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밖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기관들한테 유동성을 계속 보유하려는 그런 수요로 예.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성 침체라는 건,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사실 개별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올 4분기 동안에는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창훈 단장님 요즘에 대학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시는 분 네,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도 단장님이라는 그 표현이 워낙 오래 시장에 있는 사람은 그게 더 낫죠. 그렇죠. 네. 연준의 실수, 투자심리 패닉, 핵 네. 조금 정성적인 이유들을 세 개를 쓰셨네요. 핵을 제외해놓고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나 또는 뭐 리서치를 했던 분들이고, 그렇죠. 저는 이제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하시는 예. 분들이고, 이제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 정성적인 것들 더해서 액션하는 사람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는 시장은 올해도 하락했지만 네. 그 하락하는 원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그렇죠. 저는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기조적이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네. 확전됐고 길어졌다는 거고, 그 두 가지 요인이 작년에 예상하지 않았던 요인이었고, 그게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수없이 이야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겹습니다. 그건 이제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거 말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시장을 더 끌고 내려갈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연준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연준이 실수했잖아요. 네. 좀 줄여야 되는 타이밍에서 시장을 네. 못했던 거고. 그럼 거꾸로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매파적인데 이것도 어나더 실수, 다른 실수 될 아니냐. 수도 있다고 보는 예.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70년대를 벤치마킹 하잖아요. 폴 볼커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안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뭐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뭐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연준이 그 강박관념으로 아주 매파적으로 갈 때 그게 이제 크래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보면 여기가 바닥인가 하다가 조금 데이터가 아닌 거네. 그럼 한 번씩 패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시장의 패닉이 또 거꾸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실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줘서 네. 같이 끌고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몰리잖아요. 공주에 몰리죠. 그렇죠. 점점. 만에 하나 푸틴이 뭐 이성을 잃고 전술핵을 썼다.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거든요. 뭐 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을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더군요. 그 점포에 도둑이 들면은 문 밖으로만 내보내지 끝까지 쫓아가지 말라고. 그러면 총 맞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쩌면 푸틴에게도 이렇게 출구를 좀 열어놓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거꾸로 해봤는데, 뭐 푸틴 생각은 전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여기서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세 분 다 공히 전쟁이 주는 굉장히 큰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쟁이 갖는 의미와 또 세 분이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전쟁이 종결되는 국면에서의 금융시장의 어떤 전개 방향,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면서 벌어진 가장 큰 경제적으로 주는 임팩트 중에 하나는 세계화의 퇴조죠. 네. 말하자면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낮은 인플레 이게 유지가 가능했는데, 이 체제가 쉽게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 체제가 더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독주는 더 강해질 수 있죠. 네. 미국 패권 안에서. 달러 패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뭐 정치나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종속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정도로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교착 상태로 쭉 진행되면 그거는 뭐 이미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천연가스 가격도 보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큰 경제적인 임팩트는 없을 텐데, 만에 하나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쓴다, 이거 좀 다른 국면일 것 같아요. 핵을 쓰거나 핵을 공격하거나. 뭐 어디 핵을 공격해요? 아니, 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뭐 그건 근데 어쨌든 전술핵을 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긴장이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금융시장을 떠나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뭐 워낙 불가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우 센터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벤트를 볼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CNN 이펙트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앞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게 해서 세계 경제가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건물이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며칠 동안에 걸쳐서 세계 언론들이 했던 평가가 뭐냐면 1930년 이래 최대 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왜 9.11 테러가 세계 공황으로 발전을 한다는 건지 그 논리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쇼크.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의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2월 달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고 초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갔고 그걸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990년도에 제1차 걸프전이 났습니다. 이라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붙는 형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중동으로 이동을 시킨 병력이 60만 명입니다. 미국이 30만 명이 왔고 그다음에 유럽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30만 명이 왔거든요. 전쟁의 규모나 그다음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주가를 보면 과연 그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렸나?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방의 많은 언론들이 워낙 러시아를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무튼 약간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러시아가 막 거의 망하는 거다. 뭐 이런 쪽으로서 나가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거는 러시아의 루블의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 전쟁에 대한 영향을 우리는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에 대한 영향은 거의 대부분 다 희석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더 확전이 되든 네. 아니면 종전이 되든 네.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되는 얘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요. 다만 정말 아까 우리 이창훈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부에 차치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다른 베이스가 되겠죠. 최 전무님? 네. 증시의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함의하는 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걸프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이긴 하지만 미국 주도의 에너지 마켓,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유니폴라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에서의 일정한 정도의 이제 반발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러시아가 움직였다는 게 약간 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사실 이번에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한 7월 달까지도 보면 재정 흑자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그 전쟁 비용을 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하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먹고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와 중국이 같은 편이 됐을 때 문제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의 상황이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들하고 이른바 제조업체라고 하는 국가들하고의 이 대결처럼 되는 이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좀 과잉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건 많은데 이 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옛날에 우리 그 일본이 막 부상을 했을 때 미국이 했던 일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집요하게 일본이 그쵸. 문제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제 그렇게 러시아나 중국이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미국도. 하지만 아마 그 시점을 굉장히 뒤로 늦추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쟁이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야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또는 뭐 전쟁이 뭐 장기화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탈세계화와 블록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좋은 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그 러시아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전략적인 선택들을 한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소동이 지나가고 나서
더욱 강화된 미국, 더욱 강화된 달러 패권을 만들기 위한 의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아까 이제 이종우 센터장님께서 경기 침체 이렇게 딱 단언을 해주셔서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 기업들의 실적의 악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죠? 3분기 실적들이 쭉 나오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정도 낙폭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뭐 올해 3분기, 네. 4분기는 작년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 예.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2021년도에 그 기업 실적이 최고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때에 비해서 대략 40% 내지 많으면 50% 정도까지 예. 이 감익이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전망하느냐.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수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거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연장을 하면서 그 각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를 고민하는 거지만 항상 보게 되면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한 40% 넘게 2021년도에 비해서 감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지금 주가가 2,10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그렇게 내려올 리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한 10% 줄어드는데 주가는 한 40%가 떨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2021년도 최고점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감익이 되고 뭐 이러는 것까지를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심하게 둔화되는 형태인데 네. 경기가 심하게 둔화되는 상태에서 기업 이익이 심하게 둔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기업들의 실적의 바닥의 확인은 상당 부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기업 이익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둔화된 게 아니니까. 네, 이창훈 단장. 네네. 기업 실적이요? 네.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아니 제가 뭐 리서치 헤드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경기.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네, 기업 실적의 총합이 경기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실적이 2분기까지는 별로 안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갔던 그런 경향을 보였었고. 근데 아마 3분기부터는 조금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왔던 매크로 데이터들이 조금 슬로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낫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달러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의 대부분 큰 기업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니까 네. 아마 US 달러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3분기부터는 이제 이익이 나빠지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순 지나가면 초반에 발표하는 것들이 금융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리는 많이 올랐고 주가는 떨어졌고 변동성 컸고 그럼 금융기관들의 이익이 좋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아마 좀 어닝 쇼크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게 걱정이죠. 네. 그렇군요. 미국 기준으로 뭐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 이상의 주가 조정이 있었으니까 네. 사실 이익단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조정 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랑 이제 생각도 비슷하시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저금리 의존적 경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사실은 급격하게 올라서 정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돼 있는 게 올해 지금 하반기 시작인 겁니다. 그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거 올린다고 보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주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낙차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수출을 보면 걱정스러워요. 그죠? 물론 뭐 수출이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역 수지가 9월까지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고 대중국 수출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차별적인 경기 침체가 더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주가를 더 차별적으로 더 안 좋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너무 또 나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수입이 수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예. 무역 적자가 6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네. 커지고 했던 거는 사실인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보면 또 에너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에너지가 매월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예. 늘려야 되는 그 액수가 거의 뭐 60억 불 훨씬 넘기 때문에 예. 에너지 가격 정도만 안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행히 보면 9월 달에 무역 적자나 이 부분들이 8월 달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서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서부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쭉 떨어진 거에 영향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수출이나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았던 거, 그리고 또 적자를 계속해서 발생했고 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원상으로서 돌아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면서 제일 그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거기에 계속해서 힘을 실는 거, 이것도 문제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쪽으로서 계속해서 힘을 실는 거, 이것도 문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제대로 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쪽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8월 달을 지나면서 무역 수지,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한 부분, 이거는 극대점을 좀 지나서 이제서부터는 안정 국면으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피크아웃하고 있다. 예. 이창훈 단장님. 무역 수지 부분은 아마 이 우리가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면, 유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도 수입을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거를 스팟 가격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이렇게 수입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반도체로 이야기하면 뭐 컨트랙 프라이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들어온 물량이 한 60~70%. 예. 그다음에 스팟 시장에서 가져오는 물량이 한 30~40% 이렇게 되니까 스팟 가격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실제 우리가 도입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래깅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은 조금 이제 들어오는 가격대이 떨어지면서 무역 수지 부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전에 보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무역 흑자를 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최근에는 반도체 빼고 나오면 무역 흑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거의 중국에서 팔리는 게 적자죠. 없어요. 사실 적자죠. 예.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러니까 보통 그렇고. 그전에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고 네. 중국이 그걸 갖고 최종재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에 뿌리고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대부분의 중간재를 이제 중국이 직접 하잖아요. 반도체 빼놓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은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B2C 소비자한테 확실하게 브랜드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 중국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죠? 테슬라 중국 사람들이 사잖아요, 전기차. 근데 우리는 현대차 많이 팔았는데 지금 못 팔잖아요, 중국에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핸드폰 중국에서 엄청 팔았는데 지금 못 팔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에너지 가격이 뭐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유가 100불이라는 게 뭐 요번에만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빠서 80불 선인데, 그때도 사실 무역 적자는 없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중국의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게 다릅니다만은. 최 전무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에너지 가격에 의한 거라는 거는 뭐 다들 정말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무역 통계 보면 작년 정도 에너지 수입량 정도만 유지됐으면 네. 올해도 무역 흑자입니다, 흑자.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수출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도 뭐 나라별로 사실 통화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전환해가지고서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세상이 오픈이 됐을 때 사실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는 큰 문제는 아니고 경상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인데, 제가 약간 좀 고민스러운 거는 이번에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하고 석탄 가격 오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못 내려가는 가운데 이 오프닝이 되면서 경상수지가 우리는 뭐 무역 외수지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적자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해서 경상수지가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 혹시나 된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환율이 워낙 또 위급하게 움직이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서학개미 환국 장려 세제인가 뭐라 그래, 환국이라 그래, 귀국이라 그래요. 이제
그냥 그만하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면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참 위급하긴 위급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화요일입니다. 미국에서 규모 있게 월요일장이 상승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매도 하냐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시장이 오늘 연출이 돼서 여의도가 가장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바닥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고생 당분간 좀 끝난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종우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2100포인트, 2000포인트 이거를 밑으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반등이 나오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1년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19년도까지 주가는 2000포인트를 놓고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그러니까 2011년서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그 이익의 총합이 얼마 정도였냐면 1년에 110조 정도가 났었습니다. 2021년도에 242조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2100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60% 감익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만큼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주가가 2100포인트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2100포인트를 넘어서 한 2200포인트서부터 상승한 부분들은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미 주가는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남은 거는 뭐냐? 한국 경제 펀드멘탈에 맞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뭐 2020년도 이렇게 보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 내 거기에서 견뎌내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평균을 봤을 때 그 정도가 현재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게 그냥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최저의 수준 정도로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2100포인트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는 특별하게 뭐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예,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으나 네. 그 기간은 굉장히 짧고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 맨 마지막을 어떻게 사람이 그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정도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반등이 나오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등의 폭이나 우리 투자자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시 여쭤볼게요. 네. 일단 바닥을 찍은 겁니까? 우리가 펀더멘탈하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뭐 바닥이라고 봐야죠. 바닥을 논할 때는 대부분 이제 그래서 순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BR로 보면은 지금이 뭐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바닥 근처에 왔다. 이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수급은 늘 재료에 우선한다 그러잖아요. 수급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의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투자 기간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럼 혹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좋은 주식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내가 투자 기간이 짧아. 그래서 뭔가 트레이딩을 해야 돼. 이런 신용이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사기에는 불안하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시장에서 직접 이 트레이딩을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면 시장이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뭐 경제, 매크로, 통화 정책, 금리, 뭐 세계 환경 이런 거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좀 빠른가 그런 거죠. 최 전무님. 네, 그 참 바닥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보기에는 그 경제전에 꾸려 오시려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그 바닥은 뭐 제가 보기에 두 분이 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바닥권은 저는 뭐 이미 도달했다. 조금 더 이 그 밑으로 약간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이게 이제 불편해하시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3월까지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데
지금까지 경기 그렇게 침체 막 온다는데. 예, 뭐 점도표도 계속 뭐 올려갖고 이거 어디까지 네. 더 올릴지 모르는데 불안한데 길게 보고 접근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단기 대응하는 거는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네.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정도지 전체적인 이 지수는 좀 바닥권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충 세 분이 다 이제 펀더멘탈 대비하면 바닥권이라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고 지금은 주식을 적어도 공격적으로 매도해야 될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건은 2020년 3월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V자형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죠. 그거는 10년에 한 번도 있기가 어려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예. 그러한 특이한 경우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예. 주식시장은 올해 연말, 내년도 상반기, 길면 내년도 전체적으로도 네. 밑바닥에서 계속 일정한 박스권 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지루한 형태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뭐 대충 보면 한 2,000포인트 바닥 정도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00포인트에서라고 따지면 뭐 2,300, 2,400 뭐 이런 정도 되면 예. 맥스 어느 정도는 오를 거고 예. 그거를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계속해서 예.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국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2000년도에 우리가 IT 버블 터지고 했을 때 주가가 470 여기까지 정도 내려간 다음에 그거를 바닥으로 해서 좀 올라서 500포인트에서부터 630포인트까지를 1년 내내 계속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1년 반 동안 주가가 바닥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시면 2011년서부터 2017년도까지 주가는 제일 처음에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1,850, 위에 2,150 해가지고 300포인트 내에 있다가 그때 나온 얘기가 박스피 아닙니까? 점점 나중에는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 보면 200포인트 내로 줄어들잖아요. 그걸 6년, 7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밑에서 이렇게 진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내년도 짧으면 내년도 상반기, 길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주가는 그냥 밑바닥에서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런 국면을 한다.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급한 반등 또 추세를 확 일으킬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예. 이창훈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주가를 결정한 요인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유동성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요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기업의 이익, 펀더멘탈 요인이 있고 그러면 뭐가 더 먼저 이 촉매 역할을 할까 이렇게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벤트 자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예. 통화 정책에 과잉 반응한 거죠. 그렇죠. 돈을 왕창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더 경기도 마이너스가 가고 기업도 실적도 엄청 깨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요인이 펀더멘털보다 훨씬 더 주가에 강력하더라. 그래서 먼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주가에 훨씬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그걸 반영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따라오더라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네. 앞으로는 이 시장의 호재가 뭐냐? 그럼 배드 뉴스, 굿 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고용에서 네. 고용 데이터가 찌그러지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가기는 어렵겠네. 그러면 위험 자산은 좀 올라와야지. 이런 패턴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뭐 고용 데이터가 찌그러지는 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스탠스를 급격하게 바꿀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은 견조하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의 페드 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안 겪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나오는 매크로 데이터들은 견조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프트 랜딩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용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고용이 조금 무너지면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연준의 스탠스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만 스테이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물가가 좀 떨어진 모양이 나오더라도 확연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올리고서는 스테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스테이하면 아까 이종우 센터장이 얘기한 대로 이 상태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 어렵고 과매도 된 게 회복되는 정도. 최 전무님? 기본적으로 70년대 그 하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나 조금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게 주가 흐름인데 그때 당시에 다우지수를 보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옆으로 횡보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저점하고 고점을 따져보면 다우지수는 저희는 횡보한 걸 거의 못 봐가지고 네, 그죠? 한 뭐 최근 들어서는 50% 오르기도 하고 뭐 그 이상으로 오르기도 하는 적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요 밴드를 유지하거든요. 그 이제 결국 그게 뭐냐면 물가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이게. 유동성 효과라는 게 주가에 반영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거고. 저희 다 동의했듯이 위기 아니잖아요. 위기여야 위기 이후에 확 오르죠. 그 위기가 와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확 바닥을 칼날처럼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사실 좁은 범위 내에서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2,300에서 뭐 2,600 이 정도 선이 우리의 펀더멘털에서 그냥 막 아주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뭐 아니면 반대로 유동성 아니면 막 갖다 붙는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 정도쯤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2020년 3월이 그리운 거지 그때는 다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날카로운 반등을 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데 벌어졌는데 지금도 어쩌면 세 분이 공통적으로 급한 반등은 없다. 이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야 과연 이 상황이 맞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 곤혹스럽겠다. 왜냐하면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횡보하면은 잘 버티는 건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느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잘못 트레이딩을 하면 몇 번 스윙 당하고 나면 이제 그죠? 계좌가 다 녹아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투자한다. 주식적인 관점도 좋고 나 주식 절대 안 해. 현금 보유할 수도 있어. 혹은 나 지금 채권 살 거야. 이렇게 뭔가 투자에 감정이입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나라면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쓰셨는데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채권 매수 나라면 채권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시장에서는 주식 50% 하면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이창훈 단장님께서는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바벨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무님께 저기 제일 궁금합니다. 532 전술 뭡니까? 532 전술 532. 우리 축구할 때 다 전술 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비에 몇 명 넣고 네. 중간에 몇 명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수로 그렇죠. 뭘 넣느냐 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는 지금 이제 수비입니다. 수비예요. 수비를 네. 강화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에 주로 맞는 자산들은 인컴 자산들이죠. 그래서 뭐 아주 확실하게 배당이 들어오는 것들도 뭐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저는 회사채 중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들을 찾을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아주 신용 등급을 포기하지 않아도 높은 금리를 주는 회사채들이 그렇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고 3호는 이제 장기 주식 투자입니다. 장기 주식 투자. 네. 그리고 2는 현금이에요. 네. 이제 아까도 우리가 다 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네.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내 스스로 이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이거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20% 밑으로 가라 이런 얘기고요. 이제 이게 평소 때는 그럼 어떠냐? 뭐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는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는 저는 433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그나마 이게 커졌기 때문에 현금 쪽은 좀 줄이고 이 채권 쪽은 좀 늘린 이런 이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수비 위주의 그죠? 네. 평상시 같은 토탈 사커 전원 공격처럼 이창훈 나지 자산 배분 바벨 저는 포트폴리오. 뭐 제가 여기 몇 번 나왔는데 늘 장 좋을 때도 나와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도
뭐 위험 자산, 뭐 예를 들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식, 채권, 뭐 유동, 현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험 자산을 더 싣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어가 필요할 때는 뭐 이제 채권이나 유동성을 늘리고 해서 그래 오래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에 이제 하나는 이제 좀 이렇게 디펜시브한 측면에서는 배당 우량주가 좋다. 배당 우량주. 지금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뭐 되게 높은 주식들이 많아요. 주가가 빠져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이 또 배당 우량주 같은 게 덜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가 좋잖아요. 배당을 뭐 한 5% 7% 이렇게 받으면 뭐 내가 배당 받으면서 버티지 주가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배당 우량주를 제가 보기에 한 축으로 놓고 그다음에 바벨이라고 한 거는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아니고 뭐 성장주 이런 것들 빅테크 선도기업 물론 이게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빠졌잖아요. 또 최근에 보면 엄청 빠졌죠. 한 50%씩 빠졌어요. 빅테크들도. 카카오 같은 거가 7, 80% 빠졌을걸요. 고점 되면. 저는 그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이 하락 국면에서 많이 빠진 빅테크 주식이 있는데 결국 업사이클이 돌아올 때 그 기업이 여전히 선도 기업이라고 하면 네. 그 주가는 다시 또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극명하게 봤던 게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때 주식이 5배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1000에서 5000 갔다가 다시 1000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살이 나는데 그 살이 난 데서 살아남은 거는 결국 나중에 더 커지더라.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마존 같은 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디펜시브하게 그런 그 조금 배당 우량주 이렇게 들고 가고 한쪽은 그냥 빅테크 이 기업은 내가 보기에는 뭐 경기가 나빠져도 계속 이 산업에서 선도 기업이 될 거야 하는 기업의 주식을 계속 그렇군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게 게. 바벨 전략이다. 그렇죠. 자, 채권 매수. 예, 개인적으로는 채권 매수인데 저는 뭐 금리가 1% 미만일 때도 채권을 했고요. 평생에 아무튼 회사에서 캠페인으로 해서 프레스를 가지 않는 한 주식을 제가 투자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높은 금리에서는 당연히 채권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아니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님을 그렇게 하셨는데 평생 주식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하고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네.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성향상 주식이 맞지 않는다. 성향상. 예, 그래서 성향상 맞지 않는 데에 주식을 투자하면 내 스스로가 괴로워서 못 있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뭐 낮던 높던 아무튼 금리를 계속 제 채권을 가지고 제 자산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더 좋죠. 땡큐죠. 예, 땡큐죠. 뭐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채권 매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분들은 주식은 지금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식 50%는 제가 쓸 수 있는 한 아무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1년 전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서 주가가 3,300에서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3,200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빠졌다 그랬죠. 네, 많이 빠졌다. 아이고 이렇게 빠졌는데 뭐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3,300이나 3,200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게 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더 내려가서 2,000이 될 수도 있고 1,950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2,100이나 1,950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그 하는 부분들은 나의 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주 쪽으로서 사는 게 좋습니다. 낙폭과대 네, 그렇죠. 성장주. 2차 전지 이런 거 좋고 뭐 그한데 앞에 제가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내에서도 항상 이게 박스권이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지고 완성되는 형태가 되면 네. 그때에서부터 뭔가 특이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오직 삼성전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주식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아무튼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서경배 예, 회장이죠. 이렇게 올라섰던 네. 게 그때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 가면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모두 다 주가 코스피가 옆으로 쭉 기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거고 거기에서 뭐 하나가 튀게 되면 그 튀어서 올라가는 그 부류들은 4배에서 5배 정도씩 네. 올라가고 이러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은 사시되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시면 네.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정말 시장의 베테랑 전문가 또 운용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이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제 뭐 그게 연령하고 꼭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와, 젊은 매니저, 젊은 애널리스트 이렇게 모시면은 4천 갑니다.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저 또 안 되면 뭐 다 팔아야 된다고 막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세 분을 이렇게 모셔서 얘기 나누는 거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진중하고, 그죠? 조금 신중하게 시장의 약세든 강세든 여러 가지를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건너야 될 굉장히 파고가 높은 강 앞에 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연이은 악재들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렸던 잔인한 9월이 막을 내리고 이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10월은 반등의 시기라는 기대감 섞인 얘기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 기준이긴 합니다만 1980년 이후 지금까지 9월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 대체적으로 10월에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10월 그리고 2022년 4분기가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의 꾼 여러분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